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126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60명 중에.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전교 1등으로 1등급을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를 생각해 봤을 때 안녕하세요, 조작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저희 채널에 출연한 적도 있고 이미 또 많이들 유튜브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서울대 쌍둥이 오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유튜브 채널 서울대 쌍둥이와 올마이티 캠퍼스라는 온라인, 오프라인 수학학원 운영하고 있는 여호용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제가 두 분의 채널에도 출연을 해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이고 사실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거치면서 정말 힘든 시간들, 어떤 때는 좀 방황의 시간들 함께 보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두 분의 공부법도 마찬가지고 이 학창 시절을 겪어오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또 어디서 공개하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 함께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래서 새로운 책을 내셨다고, 그래서 기적의 서울대 쌍둥이 공부법이라는 책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부모님들께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정보들을 말씀드려 왔었는데요. 사실 유튜브라는 매체의 특성상 깊고 디테일한 얘기들을 좀 하기 어렵다는 점과 원하는 정보들을 딱딱 찾아서 보기 어렵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면서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실 때 편하게 찾아서 보실 수 있도록 책으로 정리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이 서울대 쌍둥이 공부법이 아니라 기적의 서울대 쌍둥이 공부법인데요. 어떤 기적이 담겨 있나요? 이 책을 보면은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이제 생기길 바란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고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사실은 프롤로그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두 분이 이제 지금 하고 계신 이 일을 시작하고 종종 이게 듣는 말이 있으시다고. 둘 다 이제 서울대에 입학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대치동에서 학원을 하고 있잖아요. 간혹 어떤 분들께서는 단순히 좀 쉽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학원가에 진출했다. 사교육에. 네,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는 교육만큼 의미 있는 일은 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교육이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시골에서 자랐는데 고등학교에 올라오고 나서 서울에서 공부한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게 진짜 지역 간의 교육 환경의 격차가 정말 심하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했던 게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어떤 환경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이렇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수학학원도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책도 쓰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저희가 사적인 얘기만 하다 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면서 살고 계신지 몰랐네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학창 시절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두 분이 공부에 있어서 가장 좀 어려웠던 시기, 가장 공부라는 벽이 높다고 느껴질 때 언제였는지. 왜냐면 다른 분들 보시기에는 두 분이 막 어릴 때부터 이제 쭉 계속해서 그냥 잘했던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좀 그런 시점이 있으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의 최대 고비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 수학경시대 금상도 받고 이랬었거든요. 수학 잘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들어가서 첫 수학 시험을 봤는데 45점인가를 받았어요. 나보다 못 봤던 것 같네. 전교생 160명 중에서 126등. 뭐 세 자릿수 등수를 받는 건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거든요. 자신 있었던 수학에서 그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나서 정말 패닉에 빠졌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호원 씨는요? 저는 사실 이 친구만큼 이렇게 나락을 갔던 적은 없었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그 공부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벽을 한번 느꼈던 적이 있냐면 제가 목표가 이제 당시 서울대였었는데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 제가 내신 성적을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였는데 그때 진짜 제가 고등학교 들어와서 가장 열심히 한다 생각하고 공부를 했는데 성적을 열어보니까 성적이 하나도 안 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제 위에 있는 저희 학교에서 그 1급 장학생이라고 불리는 그 최상위권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구나. 그냥 얘네들은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인가 보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두 분의 어려움 저도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 뭐 사실은 그때 참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굉장히 졸업할 때 두 사람 다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부모님의 도움은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근데 그렇게 3학년이 됐고 3학년 1학기 성적이 또 이제 수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제 시험 기간 한 달 전에 제가 우연히 보게 됐던 강연이 있었어요.
고승덕 변호사님이라고 한때 대한민국에서 공부 가장 잘하는 변호사님이 계신데 제가 그 강연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떤 거에서 충격을 받았냐면 자기가 고등학교 때 공부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관찰을 해봤대요. 잘하는 애들부터 못한 애들까지. 근데 시험 기간이 돼서 보니까 시험 범위 전체 있잖아요. 전체를 이렇게 한 번 겨우 보고 시험 보는 애들은 빵점을 면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공부하는 수준. 그래도 7, 80점이라도 받아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한 2번 정도를 보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80점 이상, 90점 받으려고 하는 애들은 3번 이상을 보고 100점 가까이 받는 최상위권의 아이들은 모두 다 최소 5번은 보더라 라는 거를 관찰을 통해서 발견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고승덕 변호사님은 최상위권으로 가야 하는데 최상위권 애들만큼 머리가 좋지 않으니 그럼 나는 10번을 봐야겠다 라고 결심을 해서 그때 나온 게 고승덕 변호사님의 10회도 공부법이라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공부법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크게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당시에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던 그 2학년 2학기 때 2번 겨우 꾸역꾸역 보고 잘하면 3번 보고 시험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상위권에도 최소 5번 이상 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저희 반에서 제 위에 있는 4명 모두 찾아가가지고 한 번씩 물어봤어요. 너 시험 공부할 때 몇 번 보고 시험 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 위에 저는 없었죠?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최소 5번은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보다 머리도 더 좋은 것 같은 애들이 나는 2-3번 볼 때 5번을 보고 있었으니 당연히 나보다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고 제가 그 당시 시험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던 시점이었거든요. 내가 10번은 못 봐도 그럼 최소 5번은 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5회도 공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루에 17시간씩 공부해가면서 결국엔 끝내 모든 과목을 5번씩 보고 시험을 봤던, 그렇게 보고 시험 보고 채점하잖아요. 채점하는데 볼 때마다 다 100점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저희 반에서 그 전교 1등 했던 한 명이 저희 반에서 1등하고 나머지 4명 중에 3명을 넘어섰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방식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성적 결코 그게 나의 한계가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 아까 전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126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60명 중에.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전교 1등으로 1등급을 받았어요. 엄청난 상승이잖아요. 나중에 생각해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 되고 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를 생각해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간절함이었다 생각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간절함이 있으면은 끈기도 생기고 방법을 찾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수학 성적 올리려고 어떤 짓들을 해봤냐면은 수학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보통 수학 동아리 하면 수학 잘하는 애들끼리 모이는 동아리 생각하잖아요. 저처럼 수학 못하는 애들끼리 같이 공부하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5, 6등급 학생들 모아가지고 같이 필기 공유해주고 같이 이제 뭐 예상 문제 뽑아서 공부해보고 이런 것들을 했었고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르니까 수학 공부만 시험 기간을 늘려서 했어요. 다른 과목들은 모의고사 공부하고 있을 때 수학은 모의고사 공부 안 하고 내신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기간도 늘리고 그 다음에 오답 노트를 만드는데 혹시 실수 노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그때 유일하게 수학만 실수 노트라는 걸 만들어 봤거든요. 내가 계산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원래 아는 건 틀렸다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마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실수한 것까지 다 적는 오답 노트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다 보니까 성적이 그렇게 오른다라는 걸 느꼈고, 근데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성공 요인은 뭐였냐라고 했을 때 결국엔 간절함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어머님이신 윤희숙 작가님 저희 채널에 많이 나오셨었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 어머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공부라는 측면에서 부모님이 어떤 역할로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가가 이제 많은 분들의 고민이시고 궁금하신 지점일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공부를 이렇게 도와주셨던 것들이 지금 와서 보니 굉장히 도움이 됐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혹 부모님들이 상담하다 보면 공부는 알아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반대인데 공부는 절대 스스로 알아서 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간절함과 의지가 있으면 그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나가는 아이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누군가 효율적인 공부 방법, 반드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희가 공부를 잘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으로 저희는 계획 세워서 공부하는 거를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계획 세워서 한다라는 거는 사실 누가 시키지 않으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경험을 다시 되돌려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이 항상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은 저희 불러 모으셔가지고 A4 한 장 주면서 오늘 할 거 써보자 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할 거
하나씩 끝내면서 이렇게 지워나가는 거부터 해가지고 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되니까 그럼 요번에는 일주일 동안 할 거 한번 써볼까? 중학교에 가니까 그게 한 달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월간 계획, 연간 계획하면서 공부 전체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면서 공부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익혀졌거든요. 저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알려주시고 같이 도와주시면서 나중에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저는 부모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드는 질문이 이제 뭐 공부는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반대로 공부는 이렇게 다 알려주고 잡아주고 시켜야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로 인해서 또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두 분은 이제 어머니가 어찌됐건 그 공부를 시킴으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들을 겪지 않은 거잖아요. 공부를 부모님이 좀 잡아주고 시키셨음에도 그런 뭐 관계가 나빠지거나 뭐 이런 부작용이 없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저희 책 1장 첫 번째 꼭지에 넣은 내용이 뭐였냐면은 제목이 방향이 거꾸로 된 부모의 관심이에요. 저희가 부모님 상담 정말 많이 할 거잖아요. 보다 보면은 좀 걱정된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부모님의 관심이 아이한테 가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이지? 이거를 정확히 알고 그래서 과목별 실력, 그리고 공부 습관, 뭐 심리 상태 이런 걸 정확히 알고 거기에 있어서 좀 더 나아지게 하려면 뭘 채워줘야 될까? 이게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많이들 하시냐? 잘하는 애들을 먼저 살펴봐요. 뭐 옆집에 누구 잘한다는데 얘는 학원 어디 다니고 있지? 얘는 진도 어디 나가고 있지? 이런 걸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든 따라가게 하려고 아이를 남의 아이한테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공부를 시키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관심이 밖에서 아이에게로 향해야 된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공부에 관심은 상당히 많으셨지만 저희한테 지금까지 시험을 못 봤다고 뭐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까지 항상 잘했던 것만은 아닐 거잖아요. 항상 이게 기복이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과정에 대해서는 엄격했는데 결과를 가지고는 뭐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못 봤을 때 약간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잘 보는 게 뭐 부모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궁금해하실 만한 게 그 두 분이 이제 쌍둥이잖아요. 그러면 또 서로가 서로에게 좀 주고받은 좀 긍정적인 영향,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 저는 그거 있어요. 그 고등학교 때였는데 저희가 그 목표는 이제 서울대 였었는데 사실 그때 서울대가 제가 안정권이 아니었었어요. 되게 간당간당한 그 정도의 위치에 있었고 사실상 조금 더 성적을 올려야 됐었던 성적이었었는데 얘가 1학년 때는 못했는데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2학년 때부터. 그래서 2학년 때부터 막 전교 장학생 되고 막 이랬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얘가 서울대 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희 형이 아시겠지만 서울대 갔잖아요. 상상을 해보니까 형도 서울대 가고 얘도 서울대 가는데 나만 못 가면 이제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긍정적 위기감을 느껴? 어릴 때는 그럼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 없었어요? 거의 없었지 않나? 많은 분들이 저희가 막 쌍둥이라고 하면은 되게 막 다 서로 경쟁했을 거라고 막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저희는 막 서로 경쟁한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형의 존재도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고 또 이제 형을 키워내시면서 어머니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들이 또 두 분의 교육에 반영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그 공부를 두 분이 잘하게 되는데 도움이 됐던 어떤 집안 분위기가 있었을 거고 환경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책에도 공부 잘하게 만드는 어떤 집안 분위기가 따로 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좀 어떤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애들은 주위 환경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 생각해요. 사실 어른들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어릴수록 더 많이 받을 거잖아요. 저희 집에는 거실에 TV가 없었어요. 근데 많이들 하시죠. 이거 요새 많이들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저녁에 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단 한 번도 저희가 공부할 때 어머니가 방에서 TV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 어머니도 같이 책 갖고 나와가지고 책 보시거나 아니면 저희 문제 푼 거 채점해 주시거나 그러니까 이런 걸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에 좀 면학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도움이 많이 좀 됐었던 것 같고. 근데 그때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어릴 때는 책 별로 안 읽고 공부도 별로 열심히 안 했다는 것 같던데. 다시 정정할게요. 면학 분위기. 저는 사실 뭐 분위기도 분위기인데 저는 많이 꼽는 게 조승우 작가도 많이 얘기하시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 전 이게 부모님의 영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요새 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통 안 좋은 의미로 쓰이지만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가스라이팅? 저희 집은 저희 사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 잘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부모님도 저희 공부 잘한다는 생각 해본 적 없고 별로 그렇게 큰 기대가 없으셨던 그런 저희 집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부모님께서 너희들 나중에 커서 큰 인물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집에 그 가족 그 네이버 밴드 옛날에 있었는데 그 네이버 밴드 이름이 대산명가였거든요. 저희 사는 지역 이름이 대산이었는데 대산에 있는 명문가다 해가지고 핸드폰에 저희 막 명품, 진품 막 이렇게 저희 이런 거를 항상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어렸을 때도 막 입었던 옷들 다 모아놓고 이거 나중에 너네들 크면 집안 박물관 만들 거다. 이런 거를 계속 어렸을 때부터 하면서 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나는 커서 큰 인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짝꿍한테 너 빨리 나중에 성공하기 전에 사인 받아놔라 막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요, 아직도. 저는 그래서 약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이제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라는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저희 부모님이 저희한테 해주셨던 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네들은 나중에 뭐 큰 인물 될 거다라는 이런 자신감 이런 거 심어주셨던 게 좀 큰 영향 미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로써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만들어 준 거네요. 그럼 이제 책에서도 보니까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 좀 아이 공부와 관련해서 부모님의 역할이 좀 달라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써주셨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점점점 그 학년이 올라가면서 머리가 커지잖아요. 그럼 자기 주관이 강해지잖아요. 이 부분을 잘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생각이 옳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다 수용적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고 사실 그게 필요해요. 아이들이 모르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독립할 수 있는 도움을 주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님 머릿속에 들어있는 올바른 공부법, 그 다음에 뭐 학원 고르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짜놓고 그냥 수행하는 기계처럼 만들지 마시고 학원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장단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디 가면 좋을 것 같아? 물어봐서 결정하게 해주시고 계획 짜는 것도 다 짜놓고 너 이거대로 해! 라고 하지 마시고 계획 한번 짜볼까? 하면서 짜는 방법 알려주시고 이런 게 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독립에 대한 준비를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두 분은 사춘기 때 반항 안 했어요? 저 좀 그랬어요. 어떤 반항을 했는데요? 뭐 가출 이런 건가요? 가출은 아니고 두발에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머리를 길렀는데 학교에서 걸렸어요. 걸렸는데 뭔가 이렇게 약간 모범생처럼 자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삭발할 거라고. 어머니께서는 이제 뭐 이렇게 미치시는 거죠. 우리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삭발해서 오면 바나나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너 하면은 뭐 엄마 못 볼 줄 알고 이렇게 하면서 뭐 엄청 뭐라 하셨어요. 근데 해가지고 엄마가 미용실 갈 땐 태워줬는데 올 때는 안 태워주시고 부모님께서 표현하시는 게 그때 제 눈빛이 돌아가 있었대요. 진짜. 마지막으로 책에서 읽은 것 중에서 결국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 관계가 좋아야 여기 책에서 얘기하는 뭐 공부법 오늘 얘기하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우리 부모님들께 특히 저희는 이제 부모 입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이의 입장이 좀 더 가깝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관계가 좋아야 뭐 모든 게 다 잘 된다 이런 거는 다들 아실 텐데 그 사실 부모님들이 가장 바라시는 거는 아이들이 이제 그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걸 가장 바라실 거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이 그 행복에 있어서 되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믿음 때문에 공부를 되게 신경 쓰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은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가 가지는 말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이거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들을 되게 많이 보냐면은 부모님이 아이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모르냐? 아예 얘기를 안 하니까. 부모님의 말은 기본적으로 잔소리, 듣기 싫은 소리가 디폴트인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속마음을 공유하기 부끄럽고 뭐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안정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어떤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부모님께서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아이에게 하는 말이 아이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스트레스로만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과연 아이는 나랑 말을 하고 싶어 하는가? 아이는 과연 안정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은지 저희가 책의 6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선뜻 예 라는 대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뭔가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대화를 꺼려하고 관계에 있어서 안정감을 못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흔들리잖아요.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말이 안 먹히고요. 아이들이 어떤지 부모님이 아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도와주고 싶으셔도 도와주실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저는 이런 걸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6장에서 넣어놓은 게 결국에 관계가 흔들리면은 부모님이 이런 공부법 책을 보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고 싶었던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